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바탕으로 왜 선의가 상처로 돌아오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한 적. 내가 좋다고 한 행동이 상대에겐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던 순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라. 당신의 선의는 이용당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단호하게 바라보며 타인의 무의식적인 이기심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도 지나친 호의는 이 사람은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주게 되고 어느 순간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지죠.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죠. 사람은 받으면 되갚고 싶어지는 본능이 있지만 그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불균형할 때 되려 죄책감 대신 회피와 정당화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라는 식으로요. 결국 선의는 상대에게 권리가 되고 우리는 의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계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순간 감정의 소진도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늘 웃고 늘 먼저 손 내밀고 상처받아도 참고 넘어가고. 하지만 그런 호의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선의 뒤에 숨겨진 당신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친절은 조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 없는 친절은 대개 조건 없는 무시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인간관계 속에서 무뚝뚝하거나 냉정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의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 범위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선을 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다가 오히려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의 배신감. 그 아픔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밀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그는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음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보았죠.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흘러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특히 개인적인 고백은 무기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때로는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서 우리 안의 상처나 비밀을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에 관심이 있지 공감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어느새 소문이 되거나 평가의 기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은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낸다. 그는 불필요한 말, 특히 감정이 실린 말은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해치는 도구라고 봤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관계의 긴장은 높아집니다. 침묵은 그 반대죠. 오히려 침묵 속에서 타인은 궁금증을 갖고 경계를 세웁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절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침묵은 나를 고요하게 만들고 상대와의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신뢰는 더 조심스럽게 쌓이고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말이 아닌 존재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보다 침묵, 행동보다 태도가 인간관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침묵은 때로 당신을 약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판단이 바로 당신의 삶의 깊이를 만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칭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떠신가요? 뛰어난 사람에게 쏟아지는 찬사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것은 은근한 질투와 거리를 두는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숨길 줄 아는 자만이 인간관계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탁월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경쟁심을 경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력이나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이 때론 타인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시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같이 성장하자는 의도보다는 너만 잘난 척한다는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성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이죠. 이는 곧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성취 속에서 어느새 말수가 줄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경험.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불균형이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재능을 억누르고 작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지혜로운 자기 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빛나되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는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입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고 조용한 태도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화려하게 떠드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남습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기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 그건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제대로 지키고 키우려면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 절제 속에서 당신의 깊이는 더욱 단단해지고 타인에게도 존중받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조용한 탁월함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면 가까워진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진짜 관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통념의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다. 누군가에게 슬픔을 털어놓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가 가볍게 여겨지거나 에이 다 그런 거지라며 일축되었을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은 오히려 감정을 나누기 전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감정은 말하는 순간 그 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주지 못하면 되레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실패라고 하며 감정을 공유한 쪽이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행위는 때론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쁨이나 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의 내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쁜 일이어도 상대에게는 상실감이나 위축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듯 감정은 결코 단순히 나눈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되어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에 쇼펜하우어는 감정의 표현에 대해 철저한 자기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어디에 쏟고 어디서 다스릴지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도 말합니다. 감정을 잘 다룬다는 것은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할 때. 하지만 그럴수록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감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을 꺼내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 감정의 짐을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감정은 정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파괴의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쌓일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말하지 못하고 삼킨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되려 그것을 꺼내지 않고 지켜내는 당신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외로움은 견뎌야 할 고통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독은 위대한 자의 운명이며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시나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기면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고 자책하게 되는 마음. 그 외로움의 실체는 타인의 부재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많이 기대어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원하는 한 당신은 그들의 노예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곤 하죠. 정신의학자 에리 프롬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현대인은 관계 속에서 고독을 해소하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은 자신을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타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진실하게 마주하는 기회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결핍을 들여다보며 그것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다룰 수 있게 되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사람은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 있는 중심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고독은 정신적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창의성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정리하며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고요함은 당신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타인 없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유는 군중 속에선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국 가장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걸까? 우리는 때때로 돈, 명예,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그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면의 상태, 즉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명랑함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경험하는 감정은 평범함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건강하지 않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행복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날에 있다는 걸요.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긍정 정서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그것은 일상의 건강한 루틴에서 비롯된다. 즉, 꾸준한 운동, 영양 있는 식사,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자주 잊을까요? 아마도 삶이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의미 있다는 압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외면하며 끝없이 달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온 없이 그 어떤 성공도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곧 삶의 지혜이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덕목이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피로, 무기력, 짜증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쉬고 계신가요? 걷는 시간, 햇빛을 받는 시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만큼 했으면 쉬어도 돼. 그 작은 다짐이 명랑함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명랑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에서 길러지는 기질입니다. 그 명랑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토양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명랑한 마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몸을 돌보고 마음을 가볍게 해보세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SNS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아직도 여기일까? 별 생각 없이 넘기던 사진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경험. 우리 대부분이 이미 겪고 있는 감정의 진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에 불행하다. 그는 인간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느끼는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타인이 아닌 내 안의 허기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환상이라고 설명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자주 위쪽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이 겪는 삶의 무게를 알고 있는 걸까요? 보이는 성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전체 삶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외로움, 책임, 두려움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곤 합니다. 이런 비교는 결국 내 삶의 가치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늦었어, 나는 의미 없어.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삶의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감정은 고갈되어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외부를 바라보지 말고 내면을 되돌아보라. 진정한 평온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때 생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지금 내 삶의 크고 작은 성장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말이죠. 철학자 알랭 드 보통도 말했습니다. 비교는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지만 쉽게 부러지게도 만든다. 그러니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건강한 비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의 진짜 욕구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요. 혹시 지금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나를 초라하게 느끼고 계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비교는 멀어지고 자존은 다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비교의 끝이 아닌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파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막막한 시간.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기에 더 외롭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그 깊은 절망의 순간. 쇼펜하우어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구름 뒤에 작은 빛을 향해 모든 것을 던지라. 그에게 절망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가장 순수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외면하던 삶의 본질을 고통 앞에서 비로소 직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대체로 평온할 때가 아니라 고통과 혼돈 속에서 나타나죠.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처럼 절망은 단순히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절망 속에서 이성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사고와 냉정한 인식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비로소 절망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고 봤죠. 그는 말합니다.
시련 속에서만 숭고함은 태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비화가 아닙니다. 오직 진짜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더 깊은 연민과 공감, 그리고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혹시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멀리 있는 빛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작은 빛입니다. 그 빛은 아주 미약할 수 있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더 또렷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빛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눈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당신을 절망의 끝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고통의 길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그 어둠이 이제는 당신 안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고요하게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